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기출 변형 800제로 끝내는 공기업 경제학 모의고사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그 홀수 문제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볼까요? 이거는 난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간단해요. 자, 어떤 상품의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어?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 이 상품의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그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요. 답을 한번 찾아보시면 불확실하다 이렇게 있어요. 자, 수요와 공급 곡선 가지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Q 생산량이고요. 가격 이렇게 있어. 여러분,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보완제에 대한 수요가, 이게 보완제라고 할게요.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두 개, 보완제 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되면 보완제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이게 수요, 공급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떤 충격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완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얘가 증가하니까 얘도 덩달아서 같이 소비가 증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요. 임금이 비용 아니겠습니까?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이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공급 곡선 상방하니까 여기로 가요. A에서 B로 가게 돼. 그래서 가격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Q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요, 이거. 술 소비자의 갑의 주량은 소주가 2병이고요. 주량이라는 게 뭐야? 주량이라는 게. 그래서 이 주량이라는 게 내가 술을 마시고 쓰러져서 길바닥에 완전히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그럴 상태까지 먹는 게 나의 주량은 아니죠. 그냥 약간 먹었을 때 알딸딸해져. 물론 이제 좀 개념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너 주량이 몇 병이야? 그러면 나 한 2병 마시면은 이제 기분이 제일 좋아서 더 마시면은 이제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을의 주량은 소주 1병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계 효용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요. 그래서 약간 주량이라는 개념을 좀 응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술 소비자의 주량이란 총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주의 양을 나타낸다. 뭐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그 한계 효용이 제로가 돼서 총 효용이 극대되는 이게 술이야 술. 그래서 이제 효용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극대되고요. 여기서부터는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나의 술 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보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뭐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술 주량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한계 효용이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이 제로일 때 이해 가시죠? 자, 을에 소주가 1병을 초과하면 이게 술 주량인데 을은 1병이 총 효용이 극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 주량 개념을 여기 연결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병을 초과하게 되면 한계 효용은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 보시면 갑은 이렇게 있어. 갑은 이제 2병 마셨을 때 이게 총 효용 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을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1병이 을은 주량이야. 그러니까 을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꾸라지는 겁니다. 을은 을의 총 효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을의 한계 효용은 여기서 제로가 되는 거죠. 자, 만약에 갑과 을이 반병씩 마셨다면 총 효용은 갑보다 을이 더 클 수 있다. 반병씩 마셨는데 이게 갑이 더 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반병이니까 여기야. 갑이 더 을보다 클 수도 있고요. 반대가 될 수 있지. 여기 보시면 을의 효용 상태는요. 여기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더 커질 수는 있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총 효용에 대한 을의 요거는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는 점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연두 색깔 같이 될 수 있고 보라 색깔 같이도
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을은 빨리 총 효용이 올라갔다가 바로 툭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가능성 있습니다. 이거 응용하는 문제인데 괜찮습니다. 자, 술 소비자 갑과 을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갑은 을보다 항상 더 많은 소주를 마신다? 자, 소득이 만약에 둘이 동일하다라고 할 때요. 갑이 항상 더,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한계 효용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괜찮은 문제니까 그거 한번 잘 좀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함수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 찾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어떤 게 답이에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단기에 한계 생산물이 최대일 때 평균과 한계 생산물은 같다? 아니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평균 생산물이 최대일 때 이렇게 된다고요. 자, 우리 거기 밑에도 뭐 그림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이걸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노동이고요. 여기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다가 체감적으로 증가하다 떨어지는 이런 형태에 돼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을 한번 그려놓는다고 합시다. 자, 평균 생산은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서 기울기가 평균 생산이야. 여기가 평균 생산입니다. 여기가 극대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작다가 커지다가 여기 되면 다시 작아져. 모양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극대가 되고 그 다음 떨어져요. 평균 생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한계 생산은요.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지지. 그래서 점점점점점 보시면 얘는 더 커져요. 그다음 얘는 여기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제로가 되고요. 이게 한계 생산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돼요. 여기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 지나가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게 한계 생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거 볼게요. 단기에 평균 생산이 최대일 때, 평균 생산이 최대일 때 한계와 평균이 같다. 이거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그 다음 2번은 수학 체감의 법칙은 이게 단기예요. 단기라는 것은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등량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맞아요. 생산량이 더 많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계 생산물이 0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단기 산출량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시설 규모 확장에 의해서, 맞아요. 단기에는요, 우리가 고정 투입 요소가 있는 것이지, 시설 규모를 변화시키는 건 어떻게 돼요? 장기에 규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다음에 5번. 고정 투입 비율의 생산함수는 요소 간의 완전 보완 관계가 이루어지는 등량, 그쵸?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 일정한 거야.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 보완제 상태니까 L과 K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과 자본이 이거는 1대1의 투입 비율로 투입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 이거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요. 난이도 상으로 넣었어요. 자, 어떤 생산자가 9번째 단위로부터 생산물에 대한 1일의 한계 비용이야.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 8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이 3,600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 중 400원은 총 고정 비용이다.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 계산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 셀프로 한번 해보실까요? 어떤 걸 해보시냐면, 자, 생산량에 대한 각각에 대한 거기 보시면 한계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 8단위를 생산할 때 총 비용이, 자,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옆에다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까요? 8개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이 TC가, 이 Q야 Q. TC가 3,6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총 고정 비용이 얼마예요? 총 고정 비용이 여기 보시면 4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400원. 그럼 총 가변 비용이 어떻게 돼요? 총 가변 비용이 3,600에서 400을 빼면은 3,2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찾은 거 이해되십니까? 요렇게요. 자, 요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8개에서 9개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9개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을 때 한계 비용이 얼마야?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410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고정 비용은 언제나 400으로 일정해요. 우리가 10개를 할 때도 보면은요. 고정 비용이 400으로 일정합니다. 계속 400으로 일정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가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여기 보시면 410이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다 410을 더하면 돼. 자, 그러면 3,6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4,01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나갈 수가 있긴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우리 나와 있는데 5번이 틀렸거든요. 이거 하나하나씩 보시긴 해야 돼. 자, 거기 해설을 보시면 제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장 가격이 우선 이거 P야 P. P가 420원일 때 우선 최대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려면 하루에 몇 개를 판매해야 됩니까? 하면 이게 420원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보시면 P와 M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P와 MC. 그러면 MC가 420원과 똑같아지는 걸 찾아야 돼. MC가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다가 점차 증가하고 있잖아. 증가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잠깐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우리 그림을 나타내면 여기 보시면 시장의 가격이 P가 420원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파란 색깔로 할까요? MC가 이게 MC야 410 하다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MC가 420 되고 있어요. 점점점점에서 여기 얼마일 때? 14일 때 여기 4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14. 요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살짝 체크해 본 것인데 우선 1번은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하루에 10단위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때 가격이 411원이라면 자, 이게 10개를 생산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윤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파이는 P 곱하기 Q 이렇게 해야 돼요. P 곱하기 Q 마이너스 이게 총 비용을 거기다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단위를 생산할 때 가격이 411원이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AC 곱하기 Q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다고요. 자, 거기 보시면 TR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400 이게 P 곱하기 Q니까 자, 가격이 여기 보시면 411원이잖아. 이게 411원 곱하기 10 해서 TR을 구할 수 있고요. TC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TC는 여기 구할 수가 있죠. 거기 보시면 TC 거기 보시면 요거 3,600이 지금 고정 비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거기 보시면 10단위일 때 MC가 얼마야? 41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4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410에다가 거기 보시면 4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411원을 곱하게 되는 거죠. P 곱하기 요거 MC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증가하는 걸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계산하셔야 돼요. 요거 계산하셔가지고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실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 총 비용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메꿔서 한번 보세요. 11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메꿔서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이거 뭐 직접 닦아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생산자는 이때 생산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가격이 411원이고 하루에 11단위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면 생산자의 손실은 요거 거기 보시면은 직접 계산한 게 거기 나와 있어요. 3,600에다가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색깔을 바꿔서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9단위, 10단위 이렇게 있는 거잖아. 10단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8단위까지 할 때 총 비용이 3,600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정 비용이 4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단위를 소비한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600만큼 돈이 들어갔어요. 더하기 여기 2번 해설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9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410, 10개까지 추가했을 때 410 이렇게 된다고. 이게 바로 총 비용 몇 개 생산했을 때 10개 생산했을 때 총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총 수입은 우리가 P 곱하기 Q 알 수 있고 총 비용 값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정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고요. 추정도 아니죠. 직접 이렇게 해서 계산식을 이용해서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11단위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요.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자, 요거요. 다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11단위를 생산한다 할게요. Q가 11을 생산한다 할게요. Q가 11을 생산한다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시장 가격이 411원이야. 그러면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P 곱하기 Q 이렇게 돼요. P가 얼마라고요? P가 411원이라니까 411원이 되고요. 곱하기 11단위니까 1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직접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TC 이렇게 있습니다. T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지금 11단위 생산하는 거니까 11단위 생산한다니까 8단위까지의 값을 우리가 알려줬어. 8단위까지가 3,600이래. 자, 그러면 이거 얘는 11단위 이렇게 되면은요. 얘는 8개일 때 3,600 더하기 추가적으로 9개 할 때 고정 비용은 똑같잖아. 9개 하게 되면 410이고요. 410 더하기 10개 할 때 410 더하기 11개 할 때 거기 있는 것처럼 411 이렇게 해서 요게 총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요. 계산이 310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4번의 경우 11단위는 이윤국대 생산량이 아니다. 우리가 이윤국대 생산량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C 가지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윤국대 생산량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네, 뭐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뭐 해설에도 넣어놨습니다. P가 MC, MR 이퀄 MC 이게 바로 손실 극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이렇게 봐서 MR 이퀄 MC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거 좀 어떻게 보면 표를 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약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 상으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9번. 9번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의 공식에 맞춰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수요 독점 기업인데 임금과 한계 수입 생산이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윤국대 노동 고용량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수요 독점 기업은요. 이거 그림을 알고 계셔야 돼. 자, 이게 노동이고요. 노동에 따른 임금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 수요 독점 기업에서 한계 수입 생산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MRP가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야. 이해 가세요? MRP. 이게 완전 고용,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VMPL이라고 써도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L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이 여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이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립시다. 임금, 이게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10 플러스 10L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노동의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우리가 MFC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보다 기울기 2배 가파르게 그리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게 MFCL 이렇게 보시면 돼. 기울기가 2배 가파르기 때문에 절편은 똑같고요. 이거 원래 TFC로 가가지고 구하셔야 되거든. TFC로 구해가지고 W 곱하기 L을 계산합니다. W 곱하기 L이니까 여기다가 L을 곱하면 어떻게 돼? 10L 플러스 10L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MFC 곡선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C 플러스 내려가게 되니까 20L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MFC랑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최적이라는 겁니다. 점점점점점 이렇게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요거랑 요거 두 개 같을 때 고용량을 계산하는 것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요거랑 같게 놓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 값은 요거 10 플러스 20L 이거 MFC랑 여기요 MRP 100 마이너스 L 이렇게 됩니다. 전리 넘어가면 21 L은 90 이렇게 되네요. 오, 이거 뭐 좀 딱 지저분하네요. 그러면 따라서 L은 어떻게 돼요? L은 21분의 90 이렇게 돼요. 아유, 그쵸? 3으로 나누면 3, 7에 21, 3, 3은 9, 7분의 3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1번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최적 고용량이 결정되고요. 여러분, 수요 독점 하에서 임금은 어떻게 결정돼요? 임금은? 그치, 원래 이제 노동자가 이만큼의 가치를 창출했는데 고용이 이렇게 됐을 때 임금은 이렇게 착취를 당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만 이렇게 받게 돼요. 이걸 수요 독점적인 착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점점점점점해서 여기다 대입한 값을 7분의 3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는 그것까지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1번 문제는요. 다음 중 GDP에 포함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GDP에 포함되는 게 우선 답을 찾아보면요. 5개 되는 건데 A번이 GDP에 포함되고요. 다음에 B번이 GDP에 포함되고요. 다음에 G번, I번, 그리고 J번 이렇게 포함됩니다. 자, 포함되는 것들 하나씩 볼게요. 자,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이런 거 포함되지. 또 교사가 받는 월급 이런 거 포함되죠. 향락산업에 종사하는 팁 이것도 서비스를 제공한 거니까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회사채에 대한 이자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들인 사무용품값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거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나 아파트, 투기 이런 건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do it yourself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산하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가 생산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책장의 가치. 이거는 포함 안 됩니다. 근데 쌀과 같은 경우에는 좀 귀속 농산물 같은 건 포함되는데 쌀은 포함돼요. 쌀의 경우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경우 이게 밥값 같은 거 안 내고 자기가 소비하는 거잖아. 그런 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뭐 다른 것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총 매출액 전체의 부가가치가 이제 포함된다고. 부가가치 총 매출액이라서 그래요. 모두가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중고 이것도 옛날에 하는 것이죠. 중고차 옛날에 생산된 거죠. 물론 딜러가 서로 판매해서 넘겨주는 그 가치는 포함돼.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다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는 보상금 이것도 이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전 지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공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답 보기 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요. 2번이 틀렸어. 통화승수는 현금 예금 비율과 그 다음에 총 지급 준비율이 클수록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돈을 은행이 대출한단 말이에요. 은행이 대출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세요. 은행이 대출이 커지기 위해서는 자, 어떤 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현금, 예금 비율 해서 예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현금이 많아지면 현금 대비 예금 비율이야.
이게 현금 보유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클수록 어떻게 돼? 얘가 클수록 은행이 대출을 잘 못 해주는 거야. 현금을 많이 갖게 되면 이게 예금이 작아지잖아. 그러면 이게 클수록 하면 안 되고 이게 작을수록, 그러니까 예금을 많이 해야 되고 현금이 작을수록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총 지급 준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위해 가지고요,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데 지급 준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 지급 준비율이야.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을 못 해주죠.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 작을수록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뭐 해설에는 우리가 그냥 공식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승수 공식 해가지고 승수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식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Z라고 쓸게요. Z분의 1 이렇게. 아니면은 약간 다른 건데 두 가지 공식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C 플러스 Z분의 이거 1로 하는 거죠. 이제 D로 나눠주게 되는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공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게 C 플러스 그 다음에 Z 그 다음 C 플러스 D 해가지고요. 이거를 다 D로 나눠주는 거죠. D로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D로 나눠주고 D로 나눠주고 D로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공식도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금 보유 비율이야. C 플러스 Z분의 C 플러스 1 이렇게 된 공식. 뭐 책에는 요걸 넣어놨습니다. Z 대신 R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시긴 해야 돼. 그러니까 R이 맞아요? Z가 맞아요? 이건 교수님마다 책이 달라서 그래. 아셨죠? 그래서 책에는 해설에는 R로 써놨는데 여기선 Z로 했어요.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가능한 한 현금 보유 비율이 커질수록 그리고 총 지급 준비율이 클수록 크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들은 뭐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요거 보시면 현금 예금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현금 통화를 예금 통화로 나눈 값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금 예금 비율이 작다라는 것은 현금 보유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발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 현금 비율이 작고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1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루카스 공급 곡선이라서 어떻게 보면 낯서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쉬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루카스 공급 곡선은 우리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알파 P-P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요. 장기에는 어떻게 돼? 장기에는요. 우리가 P가 정확하게 기대 물가랑 이거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요거 두 개가 같게 되면요. Y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단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단기에는요. 그럼 이게 알파는 당연히 아무 얘기 안 하면 0보다 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뭐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러면 단기에는요. 과소기대를 먼저 기억해 주세요. 과소기대인 경우 아니 이게 왜 과소기대입니까? 이거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니 물가가 10% 올라갔는데 나는 한 6%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과소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부분이 커지게 되니까 Y는 YM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B번 보시면 단계는 균형국민소득이 Y인데 자연국민소득 YN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 아니, 초과할 수 있어요. 언제? 과소기대일 때는 기대 시 초과할 수 있다. 요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에 A번 볼게요. 합리적 기대가 충족되어서 실제 물가랑
예상 물가가 같아지게 되면 그래요. 이게 단계는 다를 수가 있는데 단계도 만약에 두 개가 같게 되면 여기 부분 여기 색깔을 칠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부분이 아예 빵이 되는 거야. 여기 부분이 아예 날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빵이 되니까 그때는 y가yn하고 똑같아진다. 그러면 단계도 총 공급 곡선이 자연 국민소득 수준에서 수직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C번 볼게요. 실제 물가와 예상 물가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총 공급 곡선이 그렇죠.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D번. 정부의 비체계적인 안정화 정책은 단기에 균형 국민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맞아요. 정부의 비체계적인 안정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요. 단기에 균형 국민 소득을 더 높일 수가 있다. 이게 여기 안정화 정책을 했는데 비체계적인이 뭐야? 예상하지 못하는, 예상을 못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는. 그러면 국민소득 이걸 증가시킬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루카스 공급 곡선도 뭐 좀 올드한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니까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총 인구가 4,500만 명이고요. 뭐 15세 이상 인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업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죠.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총 인구가 4,500이래. 4,500만 명이 총 4,500이라 쓸게요. 15세 이상이 2,500만 명이래요. 그러면 15세 미만은 여기 나와 있는 2,50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랬을 때 15세 이상 여기가 얼마가 돼요? 2,000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2,0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나눠야 되죠. 비경할 인구, 그 다음에 취업자, 그 다음에 실업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비경할 인구가 여기가 1,000만 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실업자 수는 여기가 45만 명이래. 45라고 돼 있어요. 얘가 어떻게 돼? 얘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전체 이게 2,000명 중에서 2,000만 명인데 2,000명 중에서 1,000을 빼. 그럼 여기가 1,000이 되는 거야. 1,000 이렇게요. 그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여기가 1,000이니까 2,000명에서 1,000을 빼면 여기가 1,000이 돼야 되니까 45를 1,000에서 45를 빼면 955입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실업률 계산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실업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거기요.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가 어떻게 돼? 15세 이상 인구가 죄송해요. 잘못했네. 15세 미만이 여기 아니고 여기가 2,000이네요. 여기가 2,000이 되고요. 여기가 2,500이 됩니다. 네. 여기 잘못 봤어요. 문제를. 15세 이상 인구가 2,500만 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여기가 1,50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쭉 여기를 정리하게 되면은 이게 거기 보시면 1,500만 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1,000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1,000이니까 여기가 1,500만 명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1,500만, 2,500에서 1,000 빼야 되니까 여기는 1,500만 명 이렇게요. 1,500만 명에서 요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 그래서 거기 해설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1,500 빼기 4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실업률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해요? 실업률은 자, 이 표 그림을 잘 그려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1,500이잖아. 그래서 2 플러스 u분의 u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2 플러스 u가 얼마라고요? 1,500이야, 1,500. 얘가 1,500이야. 1,500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빼서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부러 계산 안 했어요. 얘가 얼마? 4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산을 해보면 1,500만 명 중에서 45만 명 하면은 3%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네, 괜찮은 문제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도록 하시죠. 요거 15세 이상 인구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기 변동 이론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게 되면 세고전학파의 균형 경기 변동 이론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요. 우선 균형 경기 변동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실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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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적, 화폐적. 그래서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을 MBC라고 하고요.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을 RB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답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 시험 문제에서는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 많이 나와요.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은 루카스의 공급 곡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Y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다가 P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요, 소비자 선호의 변화 등 실물적 요인은 경기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는 화폐,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통화량의 변화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은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공급이 경기 변동을 발생시킨다는, 여기 보시면 예상치 못한 요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맞아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은 프레스캇과 키들랜드 이런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프레스캇. 이거는 실물 부분 레알이야, 레알. 그래서 요거는 실물적인 충격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총 공급 측면에 의한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기술과 생산성의 변화 같은 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 이런 거에 의해서 아니요. 이런 것들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총 공급과 관련된 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는 공급 측면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공급 측면이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변동 이론과 관련해서는요, 뭐 옛날의 모형 이런 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 경기 변동 이론, 그 중에서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절반의 홀수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